1장 초원의 강자. 몽골 초원은 차갑고 광활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대지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이었다. 사방이 적이고 동맹은 곧 배신의 씨앗이 되며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더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이 넓은 초원의 주인이라 할 만한 세 세력이 있었다. 동쪽의 타타르족, 서쪽의 나이만족, 그리고 초원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커레이트족. 각각의 부족은 서로 견제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초원의 패권을 쥐려 했고 그 중심에는 외부 세력의 암묵적 개입이 있었다. 특히 동쪽의 타타르족은 금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초원의 약소 부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세력을 키워왔다. 금나라는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타타르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이제의 정책의 핵심이었다. 즉 야만적인 유목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유목민을 지원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금나라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금나라는 타타르족이 몽골 부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방조했다. 또한 중앙의 커레이트족에게도 지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초원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금나라의 술책에 따라 몽골 초원은 세력 간의 대립과 약탈로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자신의 부족을 이끌며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예수게인은 비록 강인한 지도자였으나 금나라의 음모와 타타르족의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금나라의 간섭과 타타르족의 침탈, 그리고 커레이트족의 배신까지 겹치며 예수게이의 부족은 무너졌다. 어린 태무진은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자리 잡았다.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은 초원 한가운데서 무방비로 버려졌고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동족마저 그들을 배신하고 누구도 예수게이의 가족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어린 태무진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굶주림과 추위,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태무진은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생존을 위해 어머니인 회伦과 형제들을 돌보며 초원의 험난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너희는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마. 태무진은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때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어른 이상의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초원의 광활한 하늘 아래 태무진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복수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내몰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증오였다. 타타르족과 금나라, 그들을 조종한 모든 적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그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날 밤 어린 태무진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이 초원의 주인이 되겠다. 내 가족을 버린 자들, 우리를 짓밟은 자들 모두에게 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은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겠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초원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을 품은 푸른 늑대의 후손으로서 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2장 안다의 맹약. 초원의 바람은 언제나처럼 거칠고 대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오농앙변은 푸른 풀과 맑은 물줄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태무진에게는 그저 배고픔을 잠시 달래줄 수 있는 고난의 땅에 불과했다. 그의 몸은 말라붙은 풀처럼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어릴 때부터 겪어온 고난과 역경이 남긴 어둠이 서려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변을 따라 걷고 있을 때 태무진은 우연히 또래의 소년을 만났다. 소년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얼굴에는 태무진과는 사뭇 다른 풍족함 속에서 자라난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 소년은 자무카였다. 자무카는 태무진보다 2살 많은 13살의 나이였으나 유목민 특유의 성숙함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다. 자무카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어린 태무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무카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리더니 태무진을 향해 다가왔다. 네오도 배고프지 않니? 자무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태무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배고픔에 지친 상태였고 먹을 것을 제안한 자무카가 고마웠다. 자무카는 잡은 물고기를 태무진에게 건넸고 태무진은 그것을 받으며 서툴게 웃어 보였다. 고맙다. 나 태무진이야. 보잘것없는 부족의 아들이지만 언젠가 내 힘으로 이 초원의 고난을 벗어날 거야. 자무카는 태무진의 당찬 목소리를 듣고는 미소 지었다. 그 나이에 비해 강인한 눈빛을 가진 태무진이 잠옷 흥미롭게 느껴졌다. 나는 자무카야. 자달한 씨족의 아들이지. 너처럼 나도 내 힘으로 이 초원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넌 나와 비슷하구나. 둘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무카의 씨족은 강력한 자달한 씨족이었기에 그가 가진 여유와 자신감은 그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을 풍기고 있었다. 태무진은 그런 자무카를 보며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소년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태무진은 자무카의 미소에서 진실된 우정을 읽었다. 그 순간 태무진은 이 소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무카,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초원을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 태무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무카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태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의 장난기와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다. 좋아, 태무진. 우리가 힘을 합쳐 초원을 하나로 만들자. 우리 안다의 맹약을 맺자. 자무카의 말에 태무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안다의 맹약은 단순한 우정의 맹세가 아니라 피를 나누고 영혼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초원에서는 가장 깊고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자무카와의 인연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무카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자신의 손바닥을 가볍게 그었다. 피가 맺히자 자무카는 칼을 태무진에게 건넸다. 태무진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맺었다. 두 소녀는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잡고 피를 섞었다. 그들의 어린 손은 작고 가녀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한 결속을 상징했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안다다. 너의 피가 나의 피이고 나의 영혼이 너의 영혼이다. 우리는 서로의 형제가 되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다. 자무카의 목소리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단호했고 태무진은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 순간 그들의 결속은 초원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처럼 강하게 이어졌다. 두 소녀는 그렇게 피를 나누고 안다의 맹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태무진과 자무카는 다시 한번 안다의 맹약을 맺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12살의 태무진은 자무카와 함께 화살촉을 뽑아 손바닥에 찔러 피를 맺었다. 그들은 두 손을 맞잡고 맹세했다.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함께 하겠노라. 우리의 우정과 맹약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우리는 함께 초원을 하나로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겠다. 태무진은 그 후로도 평생 동안 다른 누구와도 안다의 맹약을 맺지 않았다. 자무카는 태무진의 유일한 안다였고 그들의 우정은 초원의 바람과 대지처럼 강렬하고 깊었다. 그러나 그 맹약은 결국 초원의 냉혹한 운명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자무카는 태무진의 강력한 적으로 변해갔고 초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태무진의 야망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았다. 3장. 태무진이 보르테와 결혼한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웠던 시기였다. 비록 아버지를 잃고 나서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보르테와의 결혼은 그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다. 보르테의 집안, 옹기라트족은 당시 몽골 초원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씨족으로 많은 유목민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아버지 데이세체는 태무진의 재능과 야망을 일찍이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딸을 태무진에게 보내 몽골 초원에서 새로운 강자의 등장에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그렇게 태무진은 보르테와 혼인하여 그녀의 씨족과 연을 맺게 되었다. 결혼 후 보르테의 가족은 사위인 태무진에게 검은 담비로 만든 외투를 선물로 보냈다. 초원에서 담비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고 그 가죽은 값비싼 보물로 여겨졌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태무진에 대한 처가의 지지와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는 사위에게 보내는 선물은 신랑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 불문율이었고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태무진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초원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선물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자신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강력한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오랜 생각 끝에 결심했다. 태무진은 이 귀한 선물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겼던 옹칸에게 바치기로 했다. 옹칸은 커레이트족의 강력한 칸이었으며 한때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안다의 맹약을 맺었던 사이였다. 예수게이가 죽은 후 태무진과 그의 가족은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옹칸은 예수게이와의 의리를 지켜 그의 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 했다. 옹칸은 예수게이에게 빚이 있었고 그 빚은 이제 태무진에게 상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무진은 보르테와 함께 준비한 검은 담비 외투를 가지고 옹칸의 막사를 찾았다. 그가 외투를 받치며 고개를 숙이자 옹칸은 잠시 외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게 무엇이냐, 태무진? 태무진은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칸이시여, 이는 제 처가에서 보내온 외투입니다. 몽골의 전통에 따라 이 선물을 제 아버지께 바쳐야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옹칸께 바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여겨주십시오. 옹칸은 외투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예수게이의 아들 태무진, 너는 그의 뒤를 잇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너의 결단과 용기를 높이 사겠다. 네가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바친 것은 내게 의리와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지. 너는 네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제 나의 아들이다. 옹칸은 검은 담비 외투를 어깨에 걸치며 태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결연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후원하겠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고 나의 혈육이다. 이 초원에서 너를 해칠 자가 있다면 나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다. 태무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이 순간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보르테의 선물을 통해 그는 옹칸의 지지를 얻었고 그의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날 이후 태무진은 옹칸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점차 초원 전역에 알려졌고 그는 이제 단순한 약소 부족의 아들이 아닌 옹칸의 후원 아래 성장하는 강력한 전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태무진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옹칸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초원의 법칙은 언제나 잔혹했고 의리와 신뢰 또한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태무진과 옹칸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동맹과 세력의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 복잡한 인연이었다. 내장, 악연. 오논 강변의 여름날, 태무진의 초원은 평온하고 고요했다. 유목민의 야영지는 푸른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은 청명하게 빛났다. 보르테와 태무진은 몽골의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한때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다. 태무진은 보르테와의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보르테, 우리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태무진이 말하며 보르테의 손을 잡았다. 보르테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가는 길을 어디든 함께하겠어요, 태무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보르테의 목소리는 마치 강물처럼 잔잔히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태무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요동쳤고 그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멀리 먼지가 일며 말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무리의 깃발은 낯익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다. 메르키트족이었다. 보르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숨어 있어. 나는 가서 이들을 맞이해야 해. 태무진은 보르테의 손을 꼭 잡았다가 재빨리 놓으며 검을 움켜쥐었다. 조심해요, 태무진. 꼭 돌아와요. 보르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무진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메르키트족의 공격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치밀했다. 그들은 산 너머에서 사방으로 퍼져나오며
태무진의 야영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병사들은 마치 광풍처럼 달려와 순식간에 야영지에 불을 지르고 물자와 가축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태무진은 급히 자신의 병사들을 모아 방어하려 했지만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다. 이 싸움은 결코 승산이 없었다. 병사들아, 모두 후퇴하라. 산으로, 숲으로 흩어져라. 태무진은 외치며 전사들을 물리도록 지시했다. 자신 또한 보르테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며 그녀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보르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에서는 비명과 고함, 불타오르는 천막의 소리, 그리고 메르키트족의 야수 같은 함성이 뒤섞여 있었다. 태무진은 말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의 눈에는 오직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여기 있다. 태무진을 잡아라. 메르키트족의 병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일제히 몰려들었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태무진은 검을 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수많은 적을 상대하며 검을 휘두를 때마다 적의 목숨이 그의 검끝에서 사라져갔다. 보르테, 어디 있느냐? 태무진은 부르짖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보르테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영을 가로질러 메르키트족 병사들을 돌파하며 보르테를 찾으려 했으나 메르키트족의 맹공은 끝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보르테가 끌려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저항하며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다. 태무진의 심장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구독과 좋아요 꾹!